결국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고도 계속해서 잇따라 법원의 보정이 나온다 하는 그런 얘기는 법원의 요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나 또 법원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보정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사날 이내로 금지명령을 신속하게 발령해 주죠. 이 금지명령을 통해서 채무자를 보호해 준 다음에 사건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내려지는 게 바로 보정이죠.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보정명령이나 보정공고는 개시결정 이전에 거의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그런 절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생위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제출된 문서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제출하라거나 또 오기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올바로 정정하라 하는 그런 법원의 요구가 바로 보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정공고에서는 채무자의 누락된 청산가치를 반영토록 요구해서 변제기간이나 변제금액을 더 상향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했는데 보정공고를 4번씩이나 받았다. 이러다가 사건이 기각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개인회생 보정공고가 몇 번 정도 발령되는 것인지 또 보정이 여러 번 발령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보정공고는 보통 한 번으로 그치는데요. 보정을 잘 조치해주면 특별한 절차 없이 곧바로 개시결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보정공고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번, 3번, 4번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정이 계속 나오는 것은 사건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전반적인 사건을 검토한 후에 미흡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조치하도록 보정을 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내려온 이 보정 사항들을 잘 조치해서 제출하면 이 추가적인 보정 절차 없이 곧바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법원의 보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정서를 제출하거나 또 법원의 보정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했을 경우에는 이 보정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칠 수도 있는 겁니다. 보정 내용 중에는 이 채무자의 최근 대출에 대해서 그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도표로 정리해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라 하는 그런 내용의 보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최근 대출 비중이 높은 분들은 대개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갚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의 완납 증명서라든지 통장 거래를 통해서 대출금이 어느 채권자에게 얼마나 변제됐는지 자세히 소명해주면 간단하게 보정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대출을 받아서 은행 채무를 갚은 게 아니라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아주었다거나 또 주식 투자와 같은 투기 행위로 대출금을 사용했다면 법원에서는 해당 금액만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보정이 불응하거나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면 재차 보정이 나오는 거죠. 물론 법원의 보정 요구가 너무 부당하다면서 법리적인 반박을 통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지만 무턱대고 본인의 주장만 피력한다고 해서 법원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어주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도박으로 손실본 금액을 청산가치에 산입하라는 요구를 했는 경우에 도박으로 돈을 탕진해서 다 없어졌는데 왜 없어진 돈을 청산가치에 산입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법원의 보정에 불응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접근한다고 해도 원하는 결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주장한다고 해서 변제 계획안을 그대로 수용해 주지는 않겠죠. 채권자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회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정을 피력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부양가족이나 추가 생계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유리한 주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도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거죠. 법원의 보정 요구가 부당하다면서 무조건 우기면서 사건을 진행하셨다가는 자칫 사건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계좌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채무자와 배우자의 모든 계좌 현황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무자가 보유한 계좌의 거래 내역을 전부 제출하라는 그런 보정명령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계좌 통합 정보 조회를 하게 되면 채무자나 배우자가 사용하는 은행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심지어는 증권사 계좌까지 모두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통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배우자의 통장을 빌려서 사용한다라고 해도 이게 다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과정에서 법원에서 문제를 삼을 만한 요소가 없는지도 함께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정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 발생에 대한 입증 요구하는 보정도 자주 나오는데요. 이 경우는 주로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의 경우죠. 취업하자마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사건을 접수할 때는 체결된 근로계약서나 한 달치 입금된 급여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변제 계획안을 짜서 제출하죠. 그런데 이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주장하는 급여가 실제로 수개월 동안 입금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급여 명세서와 실제로 급여가 입금된 통장을 제출하라 하는 그런 보정도 냅니다. 그런 만큼 이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취업하시는 분들은 변제금을 미리 모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채무자가 최근에 재산을 처분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그런 요구도 나오고요. 또 최근에 보험을 해약했다거나 약관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해약해서 약관 대출을 받은 그 사용처, 그 돈의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보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정의 내용들은 모두 한꺼번에 나온다고 하는 게 중요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법원은 사건을 검토해보고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한다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정서로 조치하도록 한 번에 보정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낸 보정서를 보고 보정을 해서 보정서를 제출할 때 법원이 어떤 점을 의심하고 있는지,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보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에 맞춰서 보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고도 계속해서 잇따라 법원의 보정이 나온다 하는 그런 얘기는 법원의 요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나 또 법원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보정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보정이 3번, 4번 이상 권고된다면 바짝 신경을 쓰셔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보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